얘들아, 오늘 그래서 시조 내용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배웠던 내용들이라 대답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전 문학 중에서 제일 라이트, 제일 가벼운 게 시조죠. 그래서 시조 할 건데 선생님 뭐라고 별표에 써놨어? 뭐라고? 입학 전에 시조는 꼭 알고 가기 너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이제까지 나왔던 중학교 시험처럼 쉽지 않습니다. 단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로 외부 지문이 연계가 많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고전 문학에서 제일 연계되기 쉬운 게 시예요. 시조예요. 왜냐하면 시조는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다른 연계 작품이랑 같이 두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조의 정의부터 먼저 갑니다.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조라는 거 너무 큰가? 시조는 어느 시기 때 창작이 돼서 어느 시기 때 활발했을까? 고려 시대 때 창작이 되었죠. 창작 시작은 고려 중엽에 되었습니다. 다만 성행한 건 언제예요? 조선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중엽 때 창작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조선 때 와가지고 조선 마렵에 창작이 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 마렵에 창작이 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창작되었던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라고 해서 무슨 시라고 할까요? 정형시라고 합니다. 얘들아 알아야죠. 자,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정형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형시. 그래서 형식이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고려 때부터 조선 때까지 성행했던 시조를 갖다가 우리가 시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조의 특징 세 가지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해볼게요. 자, 몇 장, 몇 구, 몇 자 내외 시작. 6구 45자 내외. 자, 지금 여기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3장 6구 45자 내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뭐겠어요? 이 3장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셔야겠죠. 3장이라는 건 결국 얘들아 몇 줄이라는 뜻이요? 세 줄짜리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세 줄짜리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6구는 어떻게 해서 6구냐? 자, 6개의 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음보가 하나의 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줄에 2개씩 해서 총 6개입니다.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6구 45자 내외 어려운 거 없죠? 45글자 내외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몇 음보? 사음보. 이제 헷갈리는 사람 없네. 그쵸? 삼음보는 그러면 자 다시 사음보인데 삼음보는 어디일까? 고려 가요. 그쵸? 고려 가요에서 삼음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오. 사음보. 자, 음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 봐. 얘들아, 음보라는 게 뭐야? 음의 발자국? 발자국? 그렇지. 그러니까 음이 떨어지는 부분, 운율이 있는 부분을 이제 음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분을. 자, 그래서 사음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별표한다. 이 세 번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시에서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무슨 장이라고 할까요? 종장이라고 합니다. 하장 이런 거 아니죠. 끝내 종자 해가지고 종장이라고 합니다. 자, 종장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 부분, 첫 음보나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첫 음보고요. 좀 쉽게 얘기하면 첫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장의 첫 부분이나 첫 음보가 몇 글자일까요? 세 글자. 그치, 삼음절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음절이란 말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음절 뒤에서 다시 한번 할 거지만 음절은 뭐랑 관련되어 있어? 글자 수랑 관련되어 있어요. 세 글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징 중에 이 세 가지가 아주 잘 지켜지는 거, 꼭 지켜지는 거를 우리가 무슨 시조라고 할까?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종류에 해당하는
평시조,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평시조에서 잘 지켜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평시조에서 가장 잘 지켜져요. 시조의 종류는 옆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평시조에서 가장 잘 지켜지더라. 뭐가? 이 시조의 세 가지 특징이 잘 지켜지더라. 됐나요? 자, 시조의 장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시조의 장이라는 거 얘들아 몇 장이라고 했지? 3장 이꼴 3줄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오는 거 뭐라고 해요? 초장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초장. 처음 초자를 써가지고 초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장입니다. 초장. 그럼 회랑 같이 먹는 초장. 저기요. 걔는 고유어죠. 그 다음에 초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이 있습니다. 중장이 뭐예요? 가운데 온다 이런 뜻이죠. 중장, 두 번째 장에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장. 두 번째 오는 거,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뭐라고 했지? 끝에 오는 거? 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 너무 기본이니까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음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음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끊어 있는 거예요. 끊어 있는 거. 슬래시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걸 시에서 뭐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그게 가지고 있는 리듬감에 따라 가지고 나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율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실은 음보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끊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에서 끊으면 그게 음보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결국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구로 가볼게요. 자, 구라는 표현이 있었어. 3장 몇 구? 6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랬을 때 여러분 이 구라는 거는 영동중은 한지가 조금 오래됐는데 다른 학교는 이번에 문법 시험을 봤으니까 문장의 짜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개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먼저 절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고 수인아 괜찮니? 자, 절이라고 했을 때 자, 주어랑 서술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라고 하는 것은 주어랑 서술어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그러니까 단어들의 묶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의 짜임에서 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어 서술어가 없을 때 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는 조금 여기 문장의 짜임에서 이야기하는 구랑은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두셔라. 그러면 이 구가 뭘 의미하는 거냐? 얘들아, 몇 음보가 몇 구라고 했지? 이음보가 하나의 구다. 실제 학교 시험에서 몇 구인지를 여기가 어느 부분이 몇 구인지 이렇게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나중에 뭐가 없다? 구멍이 안 생긴다. 시험에 구멍이 안 생겨요. 고등학교 시험은 얘들아 내가 당연히 모든 애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기본 지식은 다 어느 정도 있어요. 다만 거기서 디테일을 물어봤을 때 틀리냐 안 틀리냐 가 등급 가려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영동중 비슷한 거 한번 했었어요. 뭐였을까?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구나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무슨 왕이랑 관련된 시조였을까? 우리 비슷한 거 했었어. 단종이랑 관련된 시조입니다. 이것도. 자, 단종이랑 관련된 시조. 어차피 오늘 뒤에 시조할 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단종이 굉장히 어린 왕이었는데 그 왕을 폐위시킨 세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쓴 시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는 예시로 가지고 왔어. 음보 얘기를 하려고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일부러 끌어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돼.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한 줄에 얘들아 몇 음보야? 한 줄에 몇 음보야? 그렇지 얘들아 4음보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4음보인 거고요. 슬래시 자체는 3개가 되겠죠. 그쵸? 4음보다. 밑에 있는 거 다 똑같아요. 똑같이 4음보다.
사음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어느 부분을 우리가 구라고 한다고 했죠? 이음보를 하나의 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이음보면 어느 만큼이야? 이 정도까지를 우리가 이음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를.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하나의 뭐가 돼? 구가 된다, 1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희는듯 겁노메라라는 부분도 똑같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의 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에 얘들아 몇 구가 있는 거예요? 2구가 있는 거죠. 자, 2구가 있고 그게 3줄 있어요. 총 몇 구예요? 6구, 6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이해 안 되신 분 없지요? 이 정도 개념은 알고 있자 우리. 다시 한번 쓰면 몇 음보? 4음보의 6구가 된다. 됐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음절하고 어절 구분하기. 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얘들아 고1부터 우리는 뭐가 바뀌어? 교육과정이 바뀌어. 너네부터 새로운 교과서를 하는 거잖아. 너네는 아니지만 지금 중1, 중2는 아닌가? 중1 정도까지. 중1 학생들은 서술형으로 이미 시험을 조금 봤어요. 객관식에 서술형이 조금 들어있는 형태로. 너희들 때부터 교과서가 바뀌니까 서술형이 들어갈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기존까지는 없었는데, 객관식이었는데. 그 서술형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 애들이 은근히 몰라가지고 틀리는 게 이 음절하고 어절 개념이야. 서술형에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이에 맞는 것을 보기에서 혹은 본문에서 지문에서 골라 몇 음절로 쓰시오, 3음절로 쓰시오, 3어절로 쓰시오 라고 하는 걸 애들이 은근히 구분을 못해서 틀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음절이라는 건 무슨 수예요? 글자 수예요. 글자 수라고 헷갈리지 마세요. 3음절로 쓰라는 건 3글자로 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절은 뭐랑 관련이 있어? 띄어쓰기랑 관련이 있는 걸 우리가 어절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띄어쓰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수인이가 예를 들어볼게. 물을 마신다. 자, 이랬어요. 그랬을 때 보시면은 여기서 얘들아 음절은 몇 개야? 이거 이거 문제요. 어절, 음절. 몇 개요? 9개지 얘들아? 4개, 6개, 3개 해가지고 9개 아니야? 그래서 구음절이야. 음절은 구음절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 그러면 어절은 몇 개야? 3어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띄어쓰기가 물론 2번이야. 이렇게 수인이가 물을 마신다. 이렇게 띄어쓰기는 2번이지만 몇 개로 가냐? 하나, 둘, 셋. 3개는 아니잖아. 무슨 몇 절이야? 3어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3어절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찾아 쓰라고 했을 때 3어절로 분명히 쓰라고 했는데 가끔 3음절로 쓰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진짜 있어. 선생님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라. 알겠죠? 알겠죠? 대답 좀. 알겠죠? 옆으로 갈게요. 자, 시조의 종류. 우리는 정의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종류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할게요. 크게 얘도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자, 시조에서 아까 제일 기본이 되는 거 뭐라고 했죠? 평시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평시조. 그래서 이 평시조라는 게 얘들아 가장 기본이야. 자, 문학에서 얘들아 가장 먼저 문학을 시작하는 사람은 주로 어느 계층이라고 얘기를 했지? 귀족, 양반, 사대부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대부들은 뭘 중시할까? 원래 있었던 형식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시한단 말이야. 그쵸? 규칙을 지키는 거야.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양반이 썼던 평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를 많이 써요? 형식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형식이 철저히 지켜지는 시조. 그래서 여러분들 별표한 거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평시조인데 평시조는 원래 얘들아 몇 줄짜리야? 3줄짜리지. 왜냐면 아까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했으니까 3줄짜리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무한히 늘릴 수가 있어. 자, 얘네들 내가 3줄짜리가 너무 적으니까 내용을 더 늘리기 위해서 붙였어. 그래서 제일 시험에서 나오기가 쉽다는 게 내용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내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얘가 평시조가
여럿이 모였을 때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연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했어요. 자, 연시조라고 했어요. 왜? 연속된다. 이 평시조가 연속되어가지고 나열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시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평시조예요. 하나 했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여기부터는 약간 헷갈리시죠? 특히 두 번째는 실제 교과서에서도 많이 안 나오긴 해요. 근데 개념은 알아두셔라. 자, 어시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시조. 무언가 약간 엇나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특징이 중장이나 종장에 있는 것들 중에 어느 한 장이 원래 있는 형식보다 몇 음보 정도? 한 1음보 정도 좀 더 길어진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한 줄에 몇 음보이기로 했어요? 4음보이기로 했죠? 한 줄에 4음보이기로 했는데 중장이나 종장이 조금 더 길어졌을 때 우리 뭐라고 한다? 어시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사실 보통 시험에서 고1 시험에서 얘들아 너네도 물론 교육과정이 바뀌겠지만 아마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학년 때 가시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평시조하고 이시조를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범위로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거 힌트 드릴게요. 주로 아까는 평시조 누가 썼어? 양반이 썼다면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갈수록 누구도 쓰고 싶어? 일반 사람, 그치? 평민도 쓰고 싶죠? 그런 사람들이 썼던 걸 우리가 무슨 시조라고 할까?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지금 몰랐던 친구들은 기억해두세요. 사설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민들이 창작했던, 주로 평민들이 창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징적인 게 어시조는 사실 양심상 조금만 길어져. 근데 사전시조는 끝을 몰라. 평민들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중장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중장이나 종장이 아주 제한 없이 무작정, 진짜 무작정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실 과정집에서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막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저기 있는 저 까투리보다 아니면 백사공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조에서 그런 시조가 중간에 굉장히 길었던 거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인데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런 거 나중에 할 겁니다. 다시 할게요. 그래서 얘는 특히 뭐도 그려줄 수 있어? 물론 종장을 비롯한 초장도 길어질 수가 있지만 주로 뭐가 길다라고 했죠? 중장이 많이 긴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장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다만 사설시조도 뭐가 있다? 양심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뭐는 지키려고 하냐면 우리 시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지?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그거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장의 첫 음보나 첫 부분의 3음절은 최대한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사설시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지키려고 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시조의 세 가지 종류 뭐 있다? 평시조, 사설시조, 그치? 평시조를 사실 묶어놓은 게 연시조니까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자, 시조의 작가로 넘어갑니다. 자, 얘들아, 사실 작가만 알아둬도 시조는 다 한 거야. 왜냐면 시조가 얘들아 종류가 많기는 해도 주제가 비슷한 구석에서 놉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이런 거라는 걸 알아두시면 주제도 같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맨 처음에 생각하는 사람 누구라고 했지? 맨 처음에 생각하는 사람. 사대부, 그쵸? 양반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을 우리는 쓸게요. 고등부로 가니까 사대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대부 계층이 썼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뭐를 쓴다고 했지? 평시조야, 사설시조야? 주로 평시조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형식이 정해져 있는 평시조를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시조를 쓰는데 주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여기 안에서 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겠거니 하는 게 충분히 많은 작품을 보다 보면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 주제 첫 번째. 일단은 뭐 주제 쓰기 전에 이건 상식이라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옆에 좀 쓸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유교에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교의 이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자, 군이라고 했을 때, 자, 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군인 말고 왕, 군자라고 표현을 하죠. 군자, 왕이에요. 임금. 그 다음에 임금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누구요? 왕권 실수. 말고 신하. 유교니까요. 신이 있다고 하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부부 자자. 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치. 아버지 부. 그래서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있으면 자자. 찾아. 자자. 자식이 있겠죠? 쓰셨나요? 안 쓰셨죠? 자, 쓰십시오. 자, 군군 시신 부부자자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군자는 군자답게, 그 다음에 누구는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유교에서 이렇게 이릅니다. 유교의 이념을 여기 안에 다 담아둔 거예요.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은 걔네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본 거야. 이걸 되게 중시했어.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를 평시조를 썼던 사람은 대부분 누구라고 했어요? 신하.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라고 했지. 이 사람이 중시하는 건 신하가 신하다워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신하가 신하답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해야겠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나란히를 해야겠죠. 제일 중요한 게 1순위는 왕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유교적인 충의 사상이다. 충성심과 의리를 지키는 유교적 충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의 사상. 혹은 충성. 벌레의 의지. 충성이라고 했을 때 그런 표현들도 다 똑같은 거니까 알아두세요. 유의적인 표현이라는 거. 자, 유교적 충의 사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사실은 집에 가면 뭐예요? 자식이잖아. 부모한테 뭐 해야 돼? 자식은 자식답게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거예요. 딱 선비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전통적인 개념의 주제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 자, 유교적 충기도 잘 지켰고 부모에 대한 효도 어느 정도 했어.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당쟁에서 밀려나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벼슬에서 물러나면 어디로 갈까? 자연으로 갑니다. 그쵸?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이거야.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다. 내가 이제까지는 속세에 있었는데 그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에 와보니 참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주제들 세 가지가 주로 누가 쓰는 거다? 양반이 쓰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면 보여요. 아, 이런 주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평민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시를 썼습니다. 자, 조선에서 여자들도 시를 쓸 수가 있었는데, 여성들 중에서 선비들과 시를 가장 많이 나눠야 되는 여성층이 누구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기생 혹은 기녀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기생과 기녀입니다. 맨날 언급하는데, 얘들아, 기생하고 기녀하면 음주 가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으로 서서 이제 속히 말해서 몸을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서는 이제 그런 것만 하면은 진정한 기녀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누구랑 놀아? 선비랑 노니까 일단 말이 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지식인이었어요. 생각보다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선비와 시조를 다룰 수 있는, 시조를 나눌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창작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굉장히 하등하거나 어떤 좀 얕봐야 돼? 그럴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생하고 기녀는 이제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기생과 기녀는 몇 없으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두 명이 있어요, 보통. 자, 한 명은 너희들이 이미 알아. 누굴까? 황진이 이미 알고 있죠. 황진이라고 하는 우리 기생이 있습니다. 황진이가 있고요. 여기다가 조금 더 가서 누구까지 알아두면 좋냐? 똑같이 히읗자로 시작합니다. 홍랑, 그치, 홍랑이라고 하는 여자 기생이 이제 있지요. 이 사람들이 시를 굉장히 잘 지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기생하고 기녀가 썼는데 이 사람들이 쓰던 형식은 사설시조일까요? 평시조일까요? 사설.
평시조, 사설시조, 뭘까? 선비랑 이야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평시조. 그렇지. 병시조가 되겠죠. 병시조를 창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하는 주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 누구랑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 선비랑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과에 자, 이미 선비가 되겠죠. 그 선비가 이제 나한테 기생방에 잠깐 있다가 가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이별 이런 내용들을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별과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여성화자다. 그 여성화자가 기녀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됐나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세 번째는 당연히 누구겠어? 평민으로 이제 와야죠. 누구도 조선 후기에 와서 평민도 마찬가지로 뭐를 듣게 됐다? 시조를 창작하게 됐다. 근데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설시조로 바뀐다라는 거야. 이전까지 있었던 평시조의 특징들을 버리고 뭔가 평민 고유의 특징을 반영해가지고 시조를 창작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첫 번째, 일단은 주제가 누가 제일 살면서 나를 괴롭게 했을까? 평민들을, 그렇지. 평민들을 가렴 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탐관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관오리에 대한 뭐예요? 비판인 거죠. 얘네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 나한테 세금을 굳이 많이 걷어가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보통 직접적으로 탐관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의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잡혀가니까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도 양반들에 비해서는 정략결혼 이런 거 안 했을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그냥 중매를 하거나 연애를 했어. 자유적인 연애. 그래서 누구에 대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는 요소로서 뭐를 썼다? 사설시조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사는 게 쉬워? 어려워? 힘들어. 그치?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 삶에 대한 어떤 비애감. 그치? 한탄 다 될 수 있죠. 한탄, 비애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애상감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삶에 대한 힘듦을 해소하려고 했다라는 게 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다야. 자, 시조 진짜 별거 없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억하고 넘길게요. 자, 시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까지?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창작이 되었던 무슨 시? 정형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종류 뭐 있어? 평시조, 시조, 사설시조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조의 특징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시 안 물어볼게. 머릿속에 넣었지? 자, 그 다음에 작가층은 해볼게요. 작가층 맨 처음에 누구 있었다? 사대부 양반 있었다. 두 번째 기녀기생이 있었다. 세 번째 평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기억하시고 우리 본문으로 갑시다. 118쪽으로 갑니다. 힘드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쉴 테니까 조금 기운을 내십시오. 앞에서 보면 아주 그냥 지친 얼굴이 역력합니다. 앞에 보시오. 118쪽이에요. 자, 118쪽인데 혹시라도 책 없는 사람 진짜 없죠? 자. 자, 첫 번째 시조입니다. 일단은 누구부터 시작을 할까요? 양반부터 시작을 조금 해야 되겠지요. 자, 망국에 대한 회고의 정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국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나라야?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망국인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시조가 고려 때부터 조선 때까지 창작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멸망한 나라는 뭐밖에 없어? 고려밖에 없겠죠? 이 망국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고려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 망국의 고려에 대한 회고라고 했으니까 그리워하는, 회상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무슨 내용이냐면 고려의 충신들이 고려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부정적으로 여긴 내용의 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고려가 뭘로? 조선으로 가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거죠. 고려가 조선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 둘이 나오고요. 한 명은 조선의 개국공신으로서
이런 고려가 멸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조선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제 원천석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가셔도 한 번 더 나오세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은 다 고려의 충신들입니다. 원천석도 고려의 충신이에요. 이런 고려의 충신이었던 사람들이 있고, 다만 정조전을 여러분들이 들어왔겠듯이 우리 태조 이성계와 함께 나라 조선을 건국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개국공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개국공신 알지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개국공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정도전 해가지고 이 사람 3명의 정서에 대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얘네들 다 뭐겠어 얘들아? 신하니까 다 양반 사대부야. 무슨 시조? 평시조, 평시조, 평시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 똑같아요. 주제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비슷하죠. 첫 번째, 망국의 한과 인생 무상. 내가 고려가 망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더라. 인생의 무상감이 느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고려의 왕조에 대한 회고와 무상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첫 번째, 그래서 고선이 개국한 다음에도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면서 끝까지 벼슬길에 나가지 않은 길제라는 작가가 있었어. 고려의 충신으로서. 이 사람은 고려의 도읍지였던 송도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과 감회를 적은 작품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실 들어봤어요. 내가 고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려의 도읍지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풀만 남아있더라.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가 충신이었던 작가가 풀로 무성해진 고려의 궁궐 터를 바라보면서 지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고려의 멸망에서 오는 무상감과 애절한 정안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도전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제가 뭐예요? 고려 왕업의 무상함인데 거기다 플러스로 조선의 귀의, 조금 어려운 말로 썼어요. 조선의 귀의. 그러니까 조선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조선의 귀의. 그래서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작가가 고려의 도읍지를 돌아보면서 느낀 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 그래서 한나라의 흥망성쇠, 흥망성쇠가 뭐예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퇴락하는 것에 대해서 한낱 꿈과 같다면서 잠시 무상하게 잠기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그래도 슬프지만 어쨌든 나라가 바뀐 건 바뀐 거니까 여기에 순응해서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해나씨 힘을 내세요. 미치겠어요. 앞에서 보면 병든 닭 같아요. 자, 앞에 보시오. 자, 색깔부터 우리는 뭐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연두색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위요. 연두색 형식. 그 다음에 노란색 중요한 것들.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구분만 조금 해주세요. 중요. 그 다음에 빨간색 부정. 파랑색 긍정. 시간 좀 드릴게요. 선생님 교무실에 있어. 선생님 자리. 사실 얘들아 여기 있는 시조들 나랑 과정집에서 조금씩 다 했다. 안 한 시조 없어 진짜로. 보면 알 거야. 자, 볼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이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고전 문학은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뭐의 싸움일까? 어휘와의 싸움이다. 그리고 누가 더 작품을 많이 받게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시조의 한자 정도면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이게 가사 작품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가사 했잖아. 송미인곡이랑 삼미인곡 했지. 거기 있는 수준의 한자는 너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다만 시조에 있는 수준까지는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나도 막 생판 처음 보는 한자어가 나오면 나도 못 읽어. 그런 거는 보통 각주가 달려있어. 그 정도로 어려운 난이도면. 그런 게 아니고서야 여러분들이 맥락을 보고 아 이런 내용이겠거니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볼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이렇게 얘기했어. 500년 도읍지 무슨 말이야? 500년 동안 왕조의 중심이 되었던 어디? 수도. 그치? 수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곳을 돌아드니 뭐래? 필마라고 했어.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쓰는 건 너희들이 모를 것 같은 고어야. 필마라고 했을 때 얘들아 말한 뭐라고 해? 필이라고 해요 얘들아. 말을 한 필이라고 하잖아. 필마라고 해서 뭐예요? 말을 한 마리 타고 한 마리 말을 타고 한 마리의 말을 타고 따그닥따그닥 돌아드니 거기에 들어가 보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돌아가 보니까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이 중장이 가장 유명한 부분이죠. 산천이라고 해서 이 정도는 솔직히 할 수 있지 않아? 산천 뭐야? 봐봐 한자. 매산자에다가 내천자. 그치? 산이랑 시냇가야. 결국 뭐야? 자연 아니에요? 자연 그죠? 자, 자연은 산천은 자연은 의구하다. 자, 얘들아 의구하다라고 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변함없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가지는 특성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무슨 성일까? 아니 불자 써서 불변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원성인 것이죠. 불변성. 맞잖아 얘들아. 아무리 봐봐 선생님 어렸을 때 아버지 고향에 가면은 안면도거든? 거기 가면 폐교한 학교가 있어.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거기에 다 뭘로 덮인 줄 알아? 담쟁이로 다 덮여 있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랑 다르게 항상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야. 거기에 그대로 있어. 사람이 없어진 자리에 무조건 자연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 똑같은 거야. 자,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인걸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거 비교하는 느낌으로 완전 부정은 아닌데 비교하는 느낌으로 좀 볼게요. 자, 인걸이라고 했을 때 무슨 인자야? 사람 인자지. 그 다음에 영웅호걸 할 때 그 결자 결국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은 간데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뭐야? 나라가 망해서 자연은 거기 뒤덮여 있지만 사람은 있어 없어? 한 명도 없는 거야. 다 가버린 거야. 그러면 사람은 무슨 성이야? 변한다. 가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가변성과 불변성을 가진 자연하고 인간을 어떻게 했어? 대조해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준 까닭은 뭐예요? 자, 우리의 이런 사람들이 읽어놓은 이런 역사가 얼마나 더덥더라. 자연이 이렇게 영원한데 사람의 것은 금방 사라져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어즈버 나왔습니다. 어즈버란 표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자 얘는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얘들아 종장의 첫 음보 맞지요? 첫 음보가 몇 음절? 3음절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다. 무슨 시조? 평시조다. 알 수 있죠? 자, 어즈버라고 하는 건 감탄사예요. 감탄사로서 아이고 정도입니다. 아이고, 어이쿠 이 정도야.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태평영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태평연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태평이라고 했어. 자, 아주 평안한 상황을 우리가 태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준규야 태평하다. 자, 봤을 때 이 태평영월보다 조금 더 많이 쓰는 거. 나라가 평안하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릴 때 무슨 성대라고 하지? 태평성대라고 하지. 그게 더 많이 쓰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태평성대예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나라의 부귀하고 뭐 평화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나라의 부귀와 평화를 태평성대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태평성대가 뭘 의미하는 거야? 고려 왕조가 굉장히 왕성했던 시기가 여기 와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자연만 그득하더라 라는 걸 통해서 뭐야? 다 꿈이런가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꿈같이 한순간에 꿈처럼 사라져버렸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지. 뭐가? 500년 동안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타까움인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 먼저 쓰면은 무슨 왕조? 고려 왕조의
몇 년 역사? 500년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에서 오는 무슨 감? 자, 인생,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무상이란 표현이 자주 나올 거야. 자연 친화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한탄,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걸 무상이라고 하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겁니다. 안타까움인 것이죠. 자, 그런 거를 이제 첫 번째에서 이야기를 했대. 그러면 우리 알 수 있어. 자, 500년 도읍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다? 고려의 우리 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상상되지요? 고려의 수도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지요? 자, 그리고 이제 고등부로 올라갈 거니까 조금씩 선생님이 문법 얘기를 약간 할게요. 자, 꿈이런가 하노라 라고 해가지고 꿈에, 자 얘들아, 선생님 꿈이라고 읽었지만 원래 어떻게 되어 있어? 시옷 기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스꿈이야? 스꿈 아니잖아. 자, 꿈이라고 읽잖아. 자, 일단 얘네들 이름을 먼저 알고 있어야죠. 제가 힌트 드릴게요. 나랑 많이 했어요. 자, 얘가 어디에 왔어요? 초성이야, 중성이야, 종성이야? 초성 자리에 왔죠. 맨 첫 번째 글자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의 앞머리에 왔는데 얘네들이 보니까 자음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세트로 같이 있네요. 자음의 무리가 같이 있다. 자, 말의 앞머리에 오는 자음의 무리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 어떻게 된 거야? 왜 다현이밖에 대답을 안 하는 거지? 다 기억나야 될 텐데. 나랑도 했는데, 유실쌤이랑도 했는데. 자, 어두자음군. 이게 마지막에 얘들아 기억해야 돼. 이제는 알아야 돼요. 어두자음군입니다. 그래서 말의 앞머리에 오는 자음의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어두자음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현대 국어에는 없는 과거 중세 국어에만 있었던 중세 국어의 특징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읽느냐고? 앞에 있는 거. 자, 앞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자음을 가지고 와서 뭘로 바꾸어서? 쌍다음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읽었어? 꿈이런가, 꿈 아니고 꿈이런가 하노라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알겠죠? 이 정도 중간중간에 알아둬야 나중에 가서 좀 편해. 아마 2학기나 1학기 때 시험 볼 거야. 고1 1학기나 2학기 때. 자, 꿈이런가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찾았어요? 여기서는 이제 고려 왕조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도 비슷해요. 자, 흥망이, 흥망 무슨 뜻이겠어? 흥하고 망하는 거.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자, 원래 자연에서 자, 뭐뭐가 유수하니 이런 표현은 뭐가 흘러간다라는 뜻일 때가 많은데 여기서 유수는 좀 한자가 달라요. 자, 무슨 유자? 있을 유자에다가 이거는요, 얘들아. 운수 좋은 날 알죠? 자, 운수 좋은 날 할 때 그 운수 숫자야. 그러니까 뭐가 있다? 운이 있다. 운에 달렸다 이런 뜻이에요. 자, 흥망이 운에 달렸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지는 거는 어디에 달렸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운명에 달렸다는 뜻이에요. 어쩔 수가 없다. 자,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주초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들아, 무슨 대,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아니면 뭐가 있을까? 우리 대라든지 아니면 무슨 월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뭐일 가능성이 높냐?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 장소. 자, 만월대가 어딘지 몰라도 우리 눈치껏 이거 뭐에 대한 시조였어? 고려의 흥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되는 시조였잖아. 그럼 여기 어디겠어요? 고려예요. 다 고려의 수도,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월대도 추초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초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 정도는 알자. 선생님 진짜 이 정도는 알자라고 하는 거 정말 많이 나온 애들이야. 초, 무슨 초자야? 풀초. 이 정도는 알지 얘들아, 그지? 자, 풀초야. 잘 몰라도 뭐만 있더라? 풀만 가득 있더라 라는 거예요. 풀만 뭐하다? 무성하더라. 자, 흥하고 나라가 흥하고 망한 것이 어디? 운수에 달렸으니 내가 지역에 가보니까 뭐래? 풀밖에 없더라. 뭐야? 또 똑같이 위에처럼 사람은 없고 자연만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초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옆에 이게 신경 쓰여야 돼 얘들아. 이라고 하는 애가 갑자기 왜 얘 혼자 뚝 떨어져 있지? 자, 이거는 마지막에 시 한 다음에 설명을 조금 할게요. 문법이에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풀이 가득할까?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이것도 비슷하죠 얘들아.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왕가의 역사 누구예요?
고려죠. 그쵸? 고려의 이런 역사가 뭐에 붙였대? 목적에 붙였으니 얘들아 이거 펄포스 아니고 그 목적이 아니고 자, 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 얘는 적자는 조금 알아두면 좋겠어요. 무슨 적자냐면 필히 적자예요. 필히 적자. 정확히는 적이야. 적만 필히 112 112 하는 필히 자 필인데 목적이라고 해서 이 목은 목동 알지 얘들아? 목동 농장에 있는 목동 있지? 그런 목동의 피리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동의 피리소리. 그래서 500년 고려 왕업이 어디? 목동의 피리소리에 붙였으니 무슨 소리야? 내가 거기 가봤더니 뭐밖에 안 들리더라?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멀리서 목동의 피리소리만 들려가지고 이런 혼자 있는 이 나라가 망한 상황이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들리니까. 원래 사람들로 왁자지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석양 뭐예요? 해가 지는 거죠 얘들아. 해가 지는 거라고. 해가 내려가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문학적 용어로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려간다. 하강, 그렇지 얘들아. 하강적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강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왜 알아둬야 되냐면 고전 시가에서 보통 혹은 현대 시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신의 감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분이 어때? 고려 왕조가 망해가지고 기분이 좋지 않잖아. 그런 거랑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고려의 파국에 대해서 이런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고려의 파국을. 자, 석양에 지나는 객이 자, 객 정도는 알지, 그지? 객 무슨 객자일까? 손님객 이런 말죠, 있죠. 고객님 할 때 객자, 그 다음에 주객전도 할 때 객자죠. 손님이란 뜻이에요. 자, 이 손님이 뭐래? 눈물겨워 하더라. 자, 고려의 이런 흥망을 보면서 석양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손님이 눈물겨워 하더라. 손님이 왜 눈물겨워해? 뭘 보고? 준기야, 뭘 보고 눈물겨워한대? 뭐겠어? 고려가 이렇게 망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갑자기 선생님 손님이 지나가다가 왜 슬퍼해요? 그 손님을 사실 누구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고려를 바라보는 작가 누구야? 원천석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그 작가가 사실은 이 손님이랑 같은 거야. 내가 거기 지나가면서 이 도읍지를 지나가면서 내가 너무 슬프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약간 객관화해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손님이 눈물겨워 하더라.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감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야? 굉장히 이런 고려 왕조에 대해서 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종종 문제 풀다가 물어보길래 내가 같이 쓰려고 개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개탄이란 것은 긍정이 아니야. 얘도 똑같아. 한탄처럼 부정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를 개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자, 끝났는데 자, 여기 이 얘기를 조금 할게요. 자, 추초로다 했을 때 갑자기 선생님 여기서 튀어나온 이는 뭐예요? 자, 이가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잠원중은 저번에 바로 시험 봤었고 영동중학교는 저저번에 1학기 때 시험을 봤었죠. 자, 문장의 짜임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현대에 뭐가 있어요? 주격조사가 있습니다. 그죠? 자, 현대의 주격조사는 뭐가 있어? 제발 대답 잘해라. 제발. 이가죠? 은는 없죠? 은는 보조사라고 제가 강조했죠? 자, 이가가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현대 주격조사는요, 두 개예요.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가 같이 쓰여요. 근데 특징이 이 현대의 주격조사랑 다르게 중세 주격조사는 조금 다릅니다. 중세 주격조사는요, 뭐밖에 없어요? 이가 중에서 여기서는 이밖에 없어요. 이밖에 없어요. 가는 없고요. 이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설명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를 사용하는 방식이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 앞에 오는 단어가 받침이 있어서 뭘로 끝났을 때?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를 붙입니다. 그냥 이를 붙이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뒤에 나오는데 내 마음이 어린 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아래 아자 얘들아 알지? 점인 거 알지? 그 다음에 내가 이를 붙이고 싶어. 그랬을 때 자, 아래 아자 잠깐 얘기할게. 이거 이름 아래아야. 혹시 모르면 써. 자, 아래아인데 아래아 어떻게 읽는다고 해서 아나으로 읽는데 보통 아로 읽으면 대부분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 마음인데 마음이 얘들아 보세요. 앞에 보세요. 뭘로 끝났어요?
자음, 미음으로 끝났죠. 자음이죠. 자음 뒤에 어떻게 오면 돼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죠. 이게 마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만약에 뭐가 왔을 때? 모음으로 끝났을 때. 모음으로 끝났을 때 어떻게 하냐? 이만 옵니다. 이응 빼고요. 이만 옵니다. 이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미에 있으니까 그걸로 해볼게요. 추초로다로 해볼게요. 봐봐요. 초 했어요. 뭘로 끝났어요? 모음으로 끝났죠. 그 뒤에 뭐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이게 굉장히 붙어 있어가지고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얘는 가로가 있으니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안 될 때도 있다. 거의 붙여서 쓸 때도 있다. 헷갈리지 마시라.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오케이. 너희들 알아봐. 근데 세 번째가 어렵죠. 우리 그 중세국어 할 때 용비어천가 있죠? 조선의 개국에 대해서, 개국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예시를 먼저 들어볼게요. 얘는. 자, 뿌리가 깊은 나무에 이제 물이 그치지 아니할지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때 쓰이는 표현이 불이를 갖다가 원래 있는 형태를 살려가지고 불휘라고 씁니다. 잘 안 보이나요? 제가 위로 올릴게요. 여러분들 여기다 쓰세요. 자, 불휘. 자, 불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뿌리죠. 근데 선생님 어떻게 했었어? 뿌리가 깊은 나무 이렇게 해석했지. 그 말은 여기 안에 뿌리만 있다는 게 아니라 가라는 게 숨겨져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이게 세 번째 경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쓰세요. 선생님 위에 쓸게요. 자, 모음인데 모음 중에서 뭐가 왔을 때 그럴까? 이 계열의 모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열의 모음이 왔을 때 뒤에 써요? 안 써요? 주격조사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안 써요. 그래서 안 쓴다는 표현을 이렇게 공표시로 합니다.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공표시 비어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 봐봐. 불이 사실은 가인 거야. 뿌리가. 근데 여기가 뭘로 끝났어? 위라고 하는 이 계열로 끝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오는 게 있어? 없어? 생략이 된 것뿐이지 사실은 뿌리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것들은 몇 개의 이제 예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시를 많이 보시면서 익혀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됐나요? 자, 문법 내용 넘어가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갈게요. 그래서 고려 왕조에 대해서 슬퍼하는 내용이 앞에 있었던 시였다면 뒤에는 이거 슬퍼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 시조가 있죠. 자, 선인교 나린물이 자하동에 흘러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겠어요, 얘들아? 선인교 자하동이라고 하는 거 위에서랑 비슷하게 뭐겠어요? 지명이겠죠. 어떤 지역의 이름일 거야. 고려예요, 고려. 자, 고려에 이제 흘러듭니다. 얘들아, 별 뜻이 없어요. 그냥 얘들아, 서울이 끼고 있는 강 무슨 강이야? 한강이지. 똑같아. 옛날 고려도 강을 끼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성인교의 나린 물이 내려가는 물이 이제 자하동에 흘러 들어가지고 고려의 왕조의 모습을 보는 거야. 고려가 있었던 지역. 거기를 보니까 반천년의 왕업이 얘들아 또 비슷한 구절이 많이 나오니까 이 시소가 세 개 묶여 있겠죠. 자, 반천년의 왕업이 뭐겠어요? 고려죠. 반천년, 우리 반오십 이런 표현 쓰잖아. 25살 반오십이라고 하죠. 반백살, 50살 이런 뜻이잖아. 자,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위에랑 비슷하지. 뭐만 남았어? 사람은 없고 자연만 남았더라. 또 물소리만 들리더라 라고 해서 자연만 남아서 거기서 오는 똑같이 무슨 감이에요? 무상감. 그리고 선생님 방금 전에 또 어떻게 읽었지? 물소리 스브뿐이로다 아니죠? 물소리 뿐이로다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읽었죠? 준규야 눈을 뜨시오 눈을 뜨시오. 조금만 더 합시다. 자, 물소리 뿐이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위에서도 그렇고 어즈버 석양에 또 아히야 몇 글자? 다 세 글자 다 지키고 있습니다. 종정 첫음보의 세 글자인데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거 아히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뒤에 가셔도 아히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이거 그냥 해석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 그냥 아히야라고 하는 거였는데 다만 얘가 감탄사처럼, 그러니까 진짜 애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얘야 부르는 게 아니라 감탄사처럼 쓰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의라는 게 봐봐. 이라는 게 살아있었을 때 우리 감탄사라고 봐요. 뒤에 아래 하자 쓰는 예시가 나올 텐데 그럴 때는 진짜 애를 부르는 거고 얘는 그냥 감탄사예요. 감탄사 아이야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야 고국 흥망을, 자 그냥 감탄사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반백년 왕업이 물소리밖에 없다. 아이고 고국 흥망. 고국 흥망이 뭐야? 나라가 결국 망하고
흥하고 망하는 거. 나라의 흥하고 망함. 1 하는 것을 물어서 무엇하리요? 자,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물어서 무엇하리로 이렇게 얘기했어. 물을 필요 있다 없다? 물어도 소용이 없다. 어차피 그거 이미 망했다. 이미 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서 무엇하리요? 물을 필요도 없다. 서리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위에랑 완전히 상반되는 거야. 두 번째 줄까지는 뭐야? 야, 너무 안타깝다. 물소리밖에 없다. 근데 아이야, 이거를 물어서 무엇하겠니? 어쩔 수 없다. 어디로 가자? 조선으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어디에 대한 미련이 없다? 고려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 회유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미련을 버리고 대신에 어디 가자? 조선으로 가자. 조선을 추구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고려를 미련을 버리고 그 다음에 조선을 추구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일 기본이 되는 평시조. 누가 쓴 거? 사대부가 썼던 시조들 3가지를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쉴 건데 이것만 2개만 맞추고 우리 시작. 자,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셔요. 자, 뭐라고 할까? 자, 나라가 떠났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다 어딜 갔어? 도읍지를 가봤어. 뭐만 남아있어? 자연만 딱 남아있더라. 거기에 뭐만 무성하더라? 얘들아, 맥주 할 때 무슨 맥자지? 보리 맥자지? 자, 맥 뭐였지? 그렇지, 맥수지탄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잘하네. 자, 맥수지탄이라고 했어. 내가 보리밭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야. 봐봐.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리밭을 왜 보고 안타까워해?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에 하국이 있었으니까. 파멸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리에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보리만 잔뜩 자라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한다고 해서 무슨 지탄이면 안타까워하는 거야. 망양지탄, 풍수지탄 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죠? 맥수지탄, 나라의 망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아까 위에 시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 이 500년의 왕업의 역사가 전부 뭐와 같더라? 한낱 꿈과 같더라 라고 해서 봄과 같은 한순간의 꿈이라고 해서 무슨 몽이라고 하는데? 꿈몽자 일장춘몽. 그렇지,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장춘몽, 한순간에 봄과 같은 꿈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순간 봄과 같이 좋았지만 금방 지나가 버렸다. 꿈처럼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봄과 한낮이란 표현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낮 봄과 같은 꿈, 하지만 사라져버린 꿈이라는 거죠. 됐나요? 네, 잘 따라오시네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건데 31분이에요. 40분 정도까지 쉬었다가 마저 하는 걸로 합시다. 121쪽을 마저 봅니다. 120쪽 넘어가서요. 단종에 대한 이야기, 배경적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모의고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당연히 보기를 먼저 보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먼저 볼게요. 자, 조선 왕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 왕조는 유교적 통치 이 사상을 채택해서 사대부들은 충절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대부들 가장 많이 쓴 주제가 뭐였다고? 유교적 충의에 대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계유정난이 발생해서 당연히 반발이 많았겠죠. 자, 세조가 얘네들의 관계를 볼게요. 단종은 몇 살 때 왕이 되었을까요? 굉장히 어린 왕이었습니다. 10살보다 조금 많아. 12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12세 때 왕이 되었다라고 전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이 왕이 된 거야.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가만뒀겠어? 가만 안 뒀겠지? 그래서 세조가 특히 이 단종이 조카였죠. 그 조카의 자리를 호시탐탐 넘보다가 결국에 꽤 찬 거죠. 그래서 이런 세조를 다윤씨 뭐라고 하죠? 울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수양대군이라고 하지요. 시작됐거든요. 자, 수양대군. 네.
자, 수양대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펜 손에 쥐셔야죠, 얘들아. 웃음 참으셔야죠. 자, 수양대군입니다.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계유정난이 발생했을 때 다 비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서가지고 단종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충신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단종 복위운동. 단종을 다시 무슨 자리? 왕위의 자리로 되돌려달라. 미안해요. 자, 왕위의 자리로 되돌려달라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희생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을 우리가 사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육신하고 자, 사육신은 뭐예요? 목숨을 바친 사람, 죽을 사자죠. 그쵸? 사육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숨을 바치진 않았지만 살아생전에, 그렇지. 살아생전에 단종한테 충성했던 사람들을 생육신이라고 합니다. 날생자 써가지고 생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람들이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시조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단종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하거나 아니면 세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중심이 되었겠죠. 그래서 작가가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실패해서 처형될 때 그래도 나는 단종을 위해서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계유정난 후에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갈 때 자기 손으로 이제 거의 유배를 보냈죠. 그 유배를 보낼 때 이야기. 그 다음에 다는 계유정난이 발생해서 단종을 보좌하던 조정의 중신들이 있어. 그 사람들 다 죽였죠. 단종이랑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다 죽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조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가나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지조와 충절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조와 절개, 누구에 대한?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대표적인 사육신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산문, 이계, 유웅부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아까 그냥 그거는 참고하시라고. 자, 까마귀 눈비마자라고 하는 아까 시조를 우리 음보할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작가는요, 박팽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사육신과 생육신으로 따로 구분되진 않지만 이 사람도 결국 단종을 위해서 노력했던 단종의 충신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세요. 박팽년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산문 이게 유흥부 얘네들 다 뭐다? 사육신이더라. 그에 대한 얘기겠죠. 단종에 대한 얘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누구야? 신하들이니까 무슨 시조? 평시조 썼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주제 첫 번째 다 뭐예요? 임,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와 충성심. 두 번째도 똑같이 임, 단종과 이별한 슬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국의 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종이 없어지고 단종이랑 관련된 충신들도 없어지다 보니까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우국이라고 했어요. 우국이라는 건 나라의 안위를, 나라의 충성심을 가지는 마음을 우국이라고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국, 충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심을 바치는 마음을 우국춘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리고 김종서 등의 중신을 살해해버린 사건을 가리키면서 그런 세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유정난으로 인한 인재들의 죽음을 개탄, 이런 표현 있지? 개탄,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개탄하고 사직의 위태로움을 염려하는 우국의 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런 내용이다 라는 걸 인지해 두시고 시를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이 몸이 죽어가셔 되어 있습니다. 고전 시가에서 단심가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내가 죽어도 라는 가정을 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죽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여. 단심가의 내용이죠. 그런 것들처럼 자, 이 몸이 죽어가서 내가 죽었을 때 다시 태어나서 환생이 되었을 때 무엇이 될꼬 하니? 선생님 어떻게 읽어서 또 얘들아 이거 이름 뭐라고 했지? 그 무슨 일이야, 괜찮니? 자, 될꼬 하니 했어. 어떻게 읽었어? 쓰꼬가 아니라 될꼬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읽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몸이 죽어서 내가 무엇이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죠? 그랬을 때 복례산 제일봉은 낙락장송이 되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례산이라고 했어. 얘들아, 시조에서 무슨 산 나오면 막
수영산처럼 중의적인 의미가 아닌 이상 그냥 산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 무슨 산이 있구나. 근데 그 산의 제1봉이라고 했어. 제1봉. 제 첫 번째 봉이라는 뜻이죠. 가장 높은 봉이에요. 그래서 봉우리. 가장 높은 봉우리에 낙락장송대야이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다른 거 몰라도 되는데 낙락장송이라고 했어. 뭘까요? 송이야, 송 얘들아. 왜? 송충이. 소나무 송이야. 송충이가 얘들아. 소나무 송자에다가 벌레충 해가지고 소나무에 사는 벌레를 송충이라고 하잖아. 소나무 송자예요. 알아두세요. 소나무. 근데 소나무긴 소나무인데 아주 혼자 고고하게 서 있는 소나무란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불렀어요? 아니요. 고고하게 서 있는 소나무. 자, 고고하게 서 있는 소나무가 내가 되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그림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여기다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 여백에 그리세요. 자, 산이 이렇게 있었을 때 가장 높은 봉우리에 내가 뭐가 되고 싶대? 소나무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 소나무가 되어 있어서 자, 근데 백설이 만건곤 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설이라고 했어. 뭐야? 하얀 눈. 하얀 눈이야. 그대로 백설, 흰 백자에다가 눈설자. 하얀 눈이 만건곤하다, 만발하다 할 때 그 만해가지고 아주 눈이 가득 쌓여있는 풍경에 대해서 만건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가득 쌓여있을 때. 아니면 눈이 아주 가득 내렸을 때. 하여튼 눈이 가득할 때 뭐란 얘기예요? 독야청청하리라. 자, 독야청청이라는 거는 사극에서도 보면 가끔 나와요. 자기 혼자, 저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사극의 대사들이 있는데 독야청청 무슨 말일까? 홀로 독자. 그 다음에 청청. 내가 혼자, 나 혼자만 푸르겠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검어도 내가 혼자 푸른색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홀로 푸르겠다. 홀로 푸르겠다라고 하는 거를 독야청청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소나무란 소재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필기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은 여기 여백에 하세요. 선생님 자리가 없으니까 조금 넘어가가지고 옆에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러분 위하세요. 사군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야기했었는데 사군자 무슨 뜻이야? 4명의 군자가 있다라는 거야. 아까 맨 처음에 유구에서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렇게 한다고 했지. 그때 군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이 4명이 있대. 근데 사실은 4명이 아니에요. 4개인 거야. 왜냐하면 식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자연물 중에서 사람보다 더 나은 애들이 있어. 자, 얘네들을 뭐라고 할까? 앞글 짜다서 뭐라고 하지? 매난 국죽. 매난국죽. 머릿속에 외운다. 시작. 매난국죽 알아두세요. 자, 매화, 난초, 국화, 죽. 죽창이란요. 대나무. 그 죽창이 맞긴 하지만 대나무가 있죠. 매난국죽인데요. 얘네들을 그럼 선생님 왜 사군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자, 이 사군자에다가 근데 선생님 이 사군자 얘기 왜 하나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알아둬야 돼요? 방금 전에 봤던 소나무까지 세트예요. 소나무. 매난국죽소가 세트인데 얘네들이 왜 사군자라고 일컬어지느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무는요, 얘들아,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죠. 그러니까 연중 내내 푸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주변 상황이 바뀌어도 뭐는 변하지 않아? 소나무는 변하지 않는 불변성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매화, 겨울에 피죠. 늦겨울에서 이제 초봄에 핍니다. 추위에 강한 애란 얘기죠. 어떤 시련과 고난에서도 굴하지 않는 애들. 나머지 애들도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군자를 갖다가 뭐를 상징한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조와 절개 세트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한 마음을 가지는 걸 지조와 절개, 자기의 줏대를 지키는 걸 지조와 절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내가 소나무가 되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소나무가 되어서 아무리 주변이 흰 색깔로 뒤덮여도 나는 혼자 무슨 색을 유지할 것이다? 푸른색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자연물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 이거는 뭐랑 관련되어 있어? 단종이랑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죠. 그랬을 때 그러면 낙락장성이 내가 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야? 나잖아. 나. 충실이 되는 거죠. 나. 충실. 충신은 이제 소나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러면은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곤란하게 하는 주변 시련과 고난을 뜻하는 이 백설은 뭐가 될까요? 충신이 있으면 무슨 신? 수양대군 될 수 있고요. 세조 될 수 있고요. 간신 될 수 있죠. 간신 될 수 있죠. 간신. 세조. 세조파의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주변에서 곤란하게 해도 나는 여전히 누구에 대한?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옆에 쓸게요. 도가청천하리라 단종 왕조에 대한 혹은 단종에 대한 단종 왕조에 의 뭐라고 할 수 있어? 무슨 심? 충성심. 단종 왕조의 충성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자신의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 안에 혀는 촛불. 너무 많이 봤다, 그쵸?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뭐예요? 촛불이에요, 촛불이요, 그쵸? 촛불이 보니까 누구와 이런 뜻이죠. 누구와 이별할 건데 방 안에 켜져 있는 촛불이 너가 누구와 이별할 건데 라고 했으니까 촛불이 마치 사람도 아닌데 연애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예요? 무슨 법? 의인법. 자, 되어 있어요. 자, 촛불을 그리는 거야. 옛날에는 얘들아 등불이 없으니까 스탠드나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촛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불을 밝혔죠. 어둠을. 그래서 이별할 건데 겉으로 얘들아 겉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는 자연스럽게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돼. 겉으로 눈물 디고라고 해서 눈물 지고로 바꿀 수 있죠. 지고 이꼴 떨어지고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들. 사실 나랑 했는데 디고라고 하는 거를 원래 지고라고 써야 돼. 이 말은 디귿하고 티읕이 이계열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뭘로 바뀌죠? 지읒과 치읒으로 바뀝니다. 자, 기억 하나 볼까요?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구개음이 아닌 것이 구개음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구개음화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구개음화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구개음화가 적용이 됐던 걸까 안 됐던 걸까? 안 됐던 거야. 왜냐하면 디귿으로 되어 있잖아. 지읒으로 안 바뀌었잖아.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고전 문학 하시면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겉으로 눈물 떨어지고 속 타는 줄을 모르는가? 자, 눈물 떨어진다는 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얘들아, 초가 타면 뭐가 녹아? 초가 녹잖아. 뭐가 생겨? 촛농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눈물 지고 촛농을 가리키는 겁니다. 촛농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심지가 점점 타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쓴 거야. 겉으로 야 너가 이별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구나 라고 해서 이입해가지고 표현한 건데 사실은 누가 생각을 한 거냐? 저 촛불이 뭐래? 날과 같아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촛불이 우는 모양새가 사실은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사실 속은 누가 타? 내가 타는데 그 감정을 그냥 가만히 촛농 흘려내리고 있는 촛불에 비유를 해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가 뭐래? 촛불과 내가 같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지? 초는 가만히 있는데 사실 내 감정에 슬픈 거야. 뭐라고 할까?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여기 사물은 가만히 있는데 내 감정을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죠. 감정이입입니다. 얘들아 슬슬 튀어나와야 될 텐데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감정이입이고 이렇게 감정이입을 사용한 이유는 뭐야? 나의 정서를 더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정서를 심화한다. 감정을 심화한다. 정서를 심화한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정서를 심화해서 더 이 사람이 슬프구나. 지금 왜 슬퍼? 왜 슬퍼? 단종과 이별해서 슬픈 나의 모습을 어디에 비유했다? 촛불에 비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렵지 않습니다. 간밤에 부던, 자,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치단 말인가? 자, 바람하고 눈설이 있습니다. 얘들아, 눈이라는 거는 부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순수도 있지만. 그래서 바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눈서리, 너무 눈보라가 치니까 앞에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런 상황에 또 나왔어. 뭐라고 했죠?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 가는구나. 얼마나 그러니까 눈바람이 세면 그게 막 기우뚱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소나무. 자, 바람이 어찌나 세던지 나무까지 기울 정도의 바람이야. 그러면 하물며, 자, 하물며 되어 있습니다. 체크할게요. 자, 그대로 읽어, 얘들아. 하물며. 하물며 3문제 지키고 있죠. 거기에 못다 핀 꽃이야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소나무도 기울어지는데 이 못다 핀 조그만 들꽃이 휠까 안 휠까? 당연히 휘겠죠. 꺾어지겠죠. 그쵸? 그 못다 핀 꽃이야 일러서 니르다라는 게 이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음법칙 적용 안 된 거죠. 자, 일러서 무엇하리요? 자, 어찌하리요? 라는 거 일러서.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있다 없다? 말할 필요도 없이 꺾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를 필요가 없다. 뭐야? 서리. 그치. 무엇 하겠습니까? 서리법.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꽃이 꺾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야? 세조가 주변에 있는 단종이랑 관련된 사람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낙낙장송이 뭐가 될까요? 내가 되는 거야. 충신. 나 같은 사람들,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충신도 다 죽었다. 다 죽었는데 하물며 이제 단종의 편에 서서 이제 막 새싹 같은 그런 신하들이 있었던 거야. 이제 막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죽여버렸으니까 얘네들도 다 누구한테 죽음을 당했다? 세조한테 죽음을 당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우리 단종의 신하인데 어떤 신하냐? 이제 막 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사람들인 거죠. 인재의 가능성이 있던 충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럼 바람의 눈서리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무슨 신? 간신, 그 다음에 세조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그리고 문법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하물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물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들아? 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린 뭐라고 써요? 우라고 쓰죠. 하물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원순 모음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순 모음화라는 이름을 잘 보세요. 얘들아, 원순 모음화니까 무슨 모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원순 모음이야. 자, 기억하는지 볼게. 자, 현대 국어에서 원순 모음 뭐 있지? 우, 오, 위, 왜. 자, 잠깐만. 여기 기억 안 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서 위, 왜, 아, 우, 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랬을 때 어디가 원순이야? 여기가 원순이잖아. 그죠? 여기가 원순이니까 이 부분들로 아니었던 평순들이 바뀌는 걸 원순 모음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봐봐. 잘 보이게 쓰면 옛날에는 하물며였어. 그지? 으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뭘로 됐어? 이제는 하물며로 됐단 말이죠. 우로 됐습니다. 자, 봐보세요. 으가 어디로 변했어? 정신 차려. 으가 어디로 변했어? 평순이었는데 뭘로 변했어? 원순으로 변했지. 그런 게 적용됐다 안 됐다? 이때는 안 됐다. 지금은 됐다. 지금은 된 거지. 된 건가요? 자, 된 거죠. 그래서 하물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것까지 알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중세국어에서 문법 얘기할 때 들으라고 좀 익숙해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을 조금 하세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에 여기 이거는 3번 볼게. 3번 너무 대표적인 단종이랑 관련된 우리 사육신들의 시였다. 딱 보면 기억이 나야 돼. 아, 이거지? 기억나야 돼. 왜냐? 나랑 수석법 할 때 최소 3번 이상 했거든. 진짜임.
자, 기억나세요?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를 하나 놓아. 딱 보면 나와야지. 자,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를 하나 놓아 라고 했어. 이 이제가 중국의 충신인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했었지? 제발. 자, 누구랑 누구야? 백이 숙제라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했었어요. 이 사람들아. 내가 얘기했는데. 자, 백이 숙제라는 사람들을 가리킨대요. 자, 백이 숙제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중국의 충신을 우리가 백이 숙제라고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백이랑 숙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대단해서 여기도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도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뀐 적이 있듯이 여기도 중국의 나라가 바뀐 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었을 때 그런 과도기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 편이겠어? 원래 있었던 나라인 은나라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우리 은나라의 충신이에요. 은나라의 충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주나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싫어 좋아. 당연히 싫겠지. 은나라로 이제 충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더 이상 주나라로 바뀐 나라에서 못 살겠다. 어디로 갈까요? 한반도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자, 산으로 갔는데 여기 에피소드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뭐를 캐 먹었어 여기서? 나무 쑥, 산나물. 자, 얘들아 고사리 같은 거에 산나물 그런 류가 걸고. 그래서 그런 나물, 고사리를 캐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러면 얘들아 이 사람 충신이 아니야? 충신인 거지 사실은. 왜냐면은 나라가 망했어. 아 그러면 내가 그냥 절제하면서 산에 들어가서 은거를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라는 거예요? 충신인 거예요. 근데 이 시에서는 그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 숙제를 한탄하노라 뭐라고 했잖아. 왜 이 사람 충신들 뭐라고 했을까? 줄여 죽은 진들. 앞에 여기 이거를 붙이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굶주려. 자, 굶주려 죽는 한이 있어도 채미라도 하는 것인가? 굶주려 죽는 한이 있어도 채미라는 건 배를 채우는 거예요. 미안. 요기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굶주려 죽은 진들 배라도 채우면 돼, 안 돼? 고사리를 배 채우면 돼, 안 돼? 안 된대. 자, 왜 안 되냐? 마지막 아무리 푸세의 것인들. 그렇지. 아무리 푸성기. 그러니까 들에 있는 풀인 거죠. 푸성기. 아무리 들판에 난 별 볼 일 없는 산나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네 따에, 자 어두장한 건 그대로 읽었어요. 그쵸? 네 따에 났나니 그것이 누구 땅에 난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나라를 위해서 죽어라. 그렇죠. 누구 땅에 났어? 이제 주나라잖아. 주나라의 땅에서 난 거 네가 먹으면 돼, 안 돼?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배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배신이라고 이야기한 까닭은 뭐냐면 사실 이 사람들을 한탄함으로써 뭐하기 위해서 나는 단종에 대한 충성심이 이 유명했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백이숙제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야. 단종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 얘네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수양산, 아까 기본적으로 산이라고 했을 때 산인 것만 알면 돼. 이런 경우 빼고는 이라고 했죠. 자,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첫 번째 의미는 그냥 수양산 그 자체. 그대로 수양산 자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언어 유희로 누구랑 이름 똑같아? 수양대군이랑 이름 똑같지. 수양대군을 사실 바라보면서 한탄하노라 라고 했으니까 수양대군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얘기를 담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양대군.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사대부에 대한 작품들이 주로 많았고요. 뒤에는 이제 기녀들의 작품이 나올 건데요. 기녀들하고 이제
자연, 친화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 마저 한번 해봅시다. 사랑과 그리움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녀오시고 자, 앞에 본다. 볼게요. 자, 평시조. 자, 사랑과 그리움의 노래 아까 주로 누가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생이라든지 평민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는 기생의 작품이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서경덕. 근데 기생하고 가끔 양반도 섰다. 근데 어떤 양반? 선비가 기생이랑 고려를 했을 때 이야기야. 자, 서경덕이라는 사람이랑 황진이 나왔죠. 황진이가 평시조 썼고요. 그 다음에 작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평시조예요. 이름이 미상이면 어떡해요? 이름이 미상일 리는 없습니다. 작가를 모른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를 볼게요. 자, 임에 대한 결국 다 그리움이에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임을 향한 애타는 그리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에 대한 그리움, 다 그리움이야. 내가 너를 보고 싶어. 너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다른 기척을 너라고 착각할 정도로 너가 보고 싶어 라는 내용이 다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서경덕이 황진이랑 연애를 했단 말이야. 황진이가 연애한 사람이 엄청 많았겠지. 얘들아, 선배를 엄청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야. 당대 도학자였던 서경덕이 황진을 생각하며 지은 것으로 내가 황진이 너를 보고 싶은데 못 만나서 너무 슬프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그리움과 안타까움, 기다림의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가을밤의 초조하게 임을 기다리며 외롭게 방을 지새우는 여인의 정한. 정한이 뭐예요? 마음, 사랑과 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신의를 저버리고 찾아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그리움이고요. 세 번째, 허사인 줄 알면서도 얘들아, 허사라는 표현이 시조에 많이 나오죠. 어와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딜 간고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허사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 허구할 때 허자야. 거짓말,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거죠. 헛것. 그런 거를 이제 허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헛것인 줄, 허사인 줄 알면서도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그리움을 환청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아주 기교 측면에서 탁월하더라. 임이 오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더라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얘는 진짜 쉬워요. 앞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사랑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볼게요. 자, 마음이 어린 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보는데 마음이 어리다. 자, 어리다. 우리 고어 중요하지. 우리 고등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중순쯤 넘어가시면 고어를 이제 암기를 하실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알아둬야 되는 기본적인 고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리다가 0이 아니죠. 여기서는 0이 아니라 무슨 뜻일까? 네? 저거 0이 아니고 약간 가엾다? 어여쁘다. 그거 어여쁘다고? 그거 말고 어리석다. 얘들아, 성만 추가하면 돼요. 어리석다입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이 어리석은 훈이. 자, 마음이 어리석은 다음이니 얘들아, 이거 무슨 후자야? 뒤후자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 앞전이랑 뒤후자 정도는. 자, 근데 마음이 어리석은 후라고 했으니까 뭔 상황이냐면 내가 너랑 이별하고 나서 마음이 좀 혼잡해지고 나서 라는 뜻이야. 자, 마음이 근데 어색해지고 혼란해지. 훈이 뭐예요 이거? 갑자기 뭐야가 아니라 주격조사구나. 얘가 이가 왔구나. 왜? 앞에 우라고 하는 뭐가 왔기 때문에, 몸이 왔기 때문에 뒤에 의가 온 것이구나, 이가 온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어린 후니까 후가 하는 일마다 다 어리다. 어리다가 뭔 뜻이라고? 그렇지. 내가 너랑 이별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 못 차려? 못 차려가지고 막 얼이 빠진 상태로 산다라는 거야. 내가 딱 실수하고 물건 떨어뜨리고 넋 빠져 있고 이런 식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중운산에 어느니 몰이만은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산인데요. 사는 산인데 얘들아 여기 있는 한자 정도는 알면 좋겠다. 자, 만중운산이라고 했어. 다른 건 그래 모를 수 있다 쳐. 중 무슨 중자일까? 그 자동차인데 자동차, 중기관차 이렇게 얘기할 때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울 중자. 자, 무거울 중자 있고요. 이거 운 뭐예요? 근두운 할 때 구름 운자.
손오공에서 근두운 나오잖아. 자, 어쨌든 무겁고 아주 구름이 껴있는 산이란 뜻이야. 자, 봐봐. 일단 쓸게. 구름이 껴있는 산. 구름이 낀 산이야. 자, 만중은산인데 구름이 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 안개가 꼈어. 오기 힘들까 어려울까? 산을 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않겠죠. 아니지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첩첩산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험한 산인 거예요. 첩첩산중. 첩첩산중. 야, 내가 써도 이거 좀 왜 이렇게 써준 거야? 첩첩산중. 아주 험한 산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구름까지 낀 험한 산에 이미 올 수 있어? 없어. 어느 님이 오리만을 올 수 있겠느냐만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와? 안 와? 안 와. 이미 올 수 없다라는 상황임을 이미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어. 근데 알고 있지만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모른다는 얘기죠. 자,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하노라. 자, 내가 이미 올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무슨 소리가 들려? 밖에 지는 잎, 떨어지는 잎이야. 떨어지는 잎. 그 다음에 부는 바람에 이렇게 얘기했어. 이파리하고 바람이 얘들아 소리가 들리지? 봐봐, 낙엽 엄청 부스럭거리잖아. 바람 소리 들리잖아. 그런 걸 보면서 누구라고 착각을 한 거야? 이미 나한테 왔나? 마당에 왔나? 그리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미라고 뭐 한 거예요? 착각한 거죠. 임이라고 착각한 소재들. 그 바람에 행여 기인가 하노라. 기가 가가 하가 할 때 그런 느낌이죠. 기인가 하노라. 그인가 하노라. 그가 누구야? 임이죠. 임인가 하노라. 내가 임이 너무 그리워서 임인 것처럼 뭐 했다? 착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어려운 내용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랑 헤어졌어. 내가 언제 뭐가 있어? 신이 없어. 무슨 신자야 이거 얘들아? 그치, 믿을 신자죠. 내가 언제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를 언제 속였건데 자, 내가 너를 속인 적이 있어? 없어.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를 속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임을 뭐 한 적이 없어? 속인 적이 없어. 임을 속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속인 적이 없는데 월침 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 무슨 말이냐? 자, 월침 무슨 월자? 달 월자 있죠? 그 다음에 침하면 얘들아 침소예요. 침소, 침대. 침소에 삼경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삼경이라고 했을 때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와요. 자, 삼경이라고 하는 건 아주 깊은 새벽을 세 가지의 이제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주 깊은 새벽을 우리가 삼경이라고 합니다. 1시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깊은 새벽. 얘들아, 하여튼 뭐 달이 비추는 침소의 깊은 새벽에 하여튼 외롭겠죠? 그런 외로운 상황에 온 뜻이 전혀 없대. 선생님 어떻게 읽었지? 뜻으로 읽었다, 그지? 자, 온 뜻이 전혀 없대. 누가 오냐? 고전 시가에선 생략이 많아요. 특히 주어가. 자, 누가 오지 않았을까? 이미 나한테 원래 지금 너랑 나랑 사이가 어땠어? 내가 너를 속인 적 있어? 없어? 너한테 잘했어. 엄청 잘해줬는데 깊은 새벽에도 너가 찾아올 뜻이, 그러니까 기미가, 기척이 이런 뜻이죠. 의역하면 기척이나 기미가 전혀 없더라. 너가 나를 찾아와야지 맞는 건데 너가 나를 찾아오지를 않더라. 그래서 추풍에 똑같아. 추풍 뭐겠어? 얘들아, 추 무슨 추야? 가을추, 봄춘, 봄춘이죠. 춘하추동 외우라고 했어. 춘하추동. 자, 추풍에, 그러니까 가을 바람에 지는 잎 소리야. 똑같이 얘들아 어떻게 쓰였지? 지는 잎이라고 했네. 지는 잎이네. 부계음화 적용 안 됐네. 그죠? 자, 지는 잎이라고 해서 그 소리야. 낸들 어이하리요. 무슨 말이야? 또 위에 있는 사람처럼 뭐야? 부스럭거린다. 임인가 하고 나갔는데 아닌 거야. 그쵸? 착각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임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만큼 보고 싶다는 거죠. 자, 지는 잎 소리야. 낸들 어이하리오. 내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뭐 서리. 아인스,
필기, 필기하고 있는 거야? 미안해. 졸아가지고 펜 놓친 줄 알았어. 자, 설월이 만창한데 바람아 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세 번째, 설월이 또 뭐예요? 설, 눈설자, 달, 월자 해서 그러니까 결국 눈처럼 밝은 달이다 뭐 이런 뜻이야. 결국 자연이야 얘들아. 눈처럼 밝은 달. 그래서 만창한데 아주 창창하다. 그러니까 아주 밝게 휘영청 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주 밝게 떠 있는데. 필기 안 하는 사람 있지? 떠 있는데 바람아 부지 마라. 자, 이런 상황이야. 아주 밝게 떠 있는데 바람아 불지 말해. 왜 바람아 또 불지 말라고 했을까? 바람 소리를 보고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리성이 아닌 줄을 이렇게 얘기했어. 이 정도 얘들아. 이 정도 한자는요. 조금 어려우니까 뭐가 된다? 각주가 붙어 있다. 예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야. 신발 끄는 소리를 예리성이라고 해요. 신발 끄는 소리. 뭔가 별거 아닌데 그럴싸한. 그렇죠. 한자로 표현하니까 예리성인데 봐봐. 신발 끄는 소리 누가 이미 신발 끄는 소리 아니겠어 얘들아? 이미 신발 끄는 소리? 그 사람 소리인 줄 알아. 뭐를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또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아닌 줄, 이미 신발 끄는 소리가 아닌 줄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립고 아쉬운 때문에 행여 긴가 하노라. 뭐야? 내 마음이 그 사람을 그리워할 때는 행여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누구야? 이미 아닌가 하노라. 내 연인이 아닌가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움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됐나요? 어려운 내용 없지요? 선생님 넘어갈게요. 자, 이게 마지막인데 마지막 파트 하고 그냥 바로 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하죠. 네. 자, 뒤에 있는 거는 뭐냐? 풍류와 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뭐가 나왔을까? 자연친화가 나왔습니다. 나와주어야죠. 해나야. 뭐라고? 뭐라고 못 들었어. 오케이. 조금만 참아. 자, 보세요. 정철이라고 해서 방금 겁먹으셨죠? 자, 정철 작품 중에서 정말 유일하게 임금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연예찬. 네, 완전 쉬워. 그냥 정철의 일상이야. 자, 풍류와 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자연친화는 누가 쓰는 거라고 했죠? 양반이 쓰는 거라고 했죠? 사대부가 쓰는 거라고 했죠? 다 뭐예요? 평시조.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가을 농촌 생활의 풍요로움과 흥겨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내가 가을에, 얘들아, 가을이 얼마나 좋니? 딱 지금이죠? 이제 좀 추워지지만. 자, 가을에 딱 천군와비의 계절. 너무 이 계절이 좋다는 걸 즐기면서 가을 농촌의 풍요로움 속에 풍류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관념적이 아닌 현실적인 농촌의 풍경. 관념적이라는 표현 얘들아 알고 있지? 얘는 뭐예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걸 얘들아 관념적이라고 하는 거잖아.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관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관념적인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여줘. 구체적인 사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자연과 어울려 사는 즐거움이야. 자연. 그래서 보통 자연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세속적 가치. 그러니까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은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속성을 부각해서 달관의 경지를 형성하고 있다. 달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달관은 뭘까? 어떤 경지를 초월한 걸 우리가 달관이라고 하죠. 더 이상 어떤 분노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 현자에 이르렀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경지를 초월하다. 어떤 경지를 초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철, 별로 내용 없습니다. 원래 항상 임금 좋아 말씀하시던 분인데 향촌 생활의 풍류와 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약간 세속적인 이야기야. 이 작품은 작가의 풍류의식이 전원 생활의 정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성걸롱의 집에 가는 과정을 생략하고 생동감 있게 서술하여 흥치를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는 성걸롱이라는 자기 친구가 있어. 그 친구 집에 가는 이야기를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나랑 이거 과정집에서 했어요. 자, 시 보시면 알 거예요. 내려갈게요. 내려갑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은 가보시면 대초볼 붉은 고래 밤은 어리 뜨뜨르며 조금 어려울 수 있네요. 다만 우리는 맥락을 보고 해석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고전 시간은 그대로 읽으면 돼. 대초? 대초. 자, 가을이야. 가을에 나는 대초랑 관련된 먹을 거 뭐 있을까? 대추야, 대추. 대초를 대초라고 쓴 거야, 대추. 얘들아, 대추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거 빨갛고 쪼글쪼글한 그 대추잖아. 그거는 말린 거야. 원래는 연두색이죠. 연두색이고 땡글땡글해. 약간 그 모과 같이 생겼어. 모과. 매실처럼 생겼어. 그렇게 생긴 게 이제 볼 붉은 골에 다 익어서 빨간색이 된다는 거야. 뭐야? 가을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볼이 붉다, 익었다, 대추가 익었다라는 거죠. 익은 골 하면 대부분 옛날 골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골짜기에, 산에. 대추가 다 익은 골짜기에 했으니까 대추 가을이네. 밤은 어이 뜨뜨르며 이렇게 얘기했어. 밤이라는 거 뭐겠어? 그럼 눈치껏? 먹는? 밤이겠죠. 먹는 밤 이거죠. 군밤. 그럼 밤은 어찌하여 뭐래? 뜨뜨르며 어찌하여 뭐 익어가며 떨어지며 뭐 이 정도예요. 자, 대추가 익고 밤이 익는다. 지금 계절적 배경 언제란 얘기예요? 가을이다. 계절적 배경 가을이다. 가을의 정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계절적 배경 언제? 가을이다. 대추하고 밤을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추 익은 골짜기에 밤이 익어가는데 또 하나 더 있대. 별인 그르해. 얘들아, 뭐야? 추수를 하는 시절이 바로 가을 아니에요? 별을 베었더니 거기에 그르해. 조금 어려운데 그루터기라고 하죠, 얘들아. 무언가 곡식을 수확하고 나서 남은 볏짚 같은 거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만 남아있어. 이미 수확이 끝났네. 가을이 한창 지나고 있는 딱 중간쯤인 거죠. 지금 뭐가 끝났더라? 수확이 끝났더라. 수확이 끝난 이 그루터기를 보면서 거기에 개가 어찌 내려오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 갑자기 개요? 자, 어찌 내리는 거. 어찌 내려오는 거. 이 개가 이거예요, 이거. 수산물 개 있죠. 이 개야. 자, 이 개인데 왜 갑자기 개가 나오냐. 옛날에는 얘들아 무슨 문법이 있겠어. 다 친환경으로 하는 거지. 비료 같은 거 없죠. 그냥 자, 사람들 인분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논이다 보니까 논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논에서 자라는 개가 있어요. 그 뻘에서 자라는 개랑은 조금 달라요. 논에서 사는 이제 그런 개가 있는 거죠. 개가 내려오더라. 그냥 뭐야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어.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죠? 그 아름다운 풍경에 여기 딱 좋아. 자, 그거를 이제 풍경을 뭘로 삼아서 안주를 삼는 거야. 자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술이죠. 술이죠. 자, 술익자 채장수 돌아가니 이렇게 얘기했어. 자, 술이 익었대. 자, 여기서 세 글자 알 수 있고요. 자, 술 익어서 보니까 얘들아 술이 익었다는 표현에서 술을 얘들아 이때 마트에서 슈퍼에 살 수 있어요? 장에서 사나요? 물론 장에서 살 수도 있겠죠. 보통 근데 자기들이 담궈 먹었어요. 자, 근데 술은 뭘로 담글까요? 맥주가 왜 맥주예요? 보리로 만들었으니까 맥주죠. 곡식으로 만듭니다. 곡식을 이제 삭혀가지고 발효시켜서 거기에 뭐 누룩을 띄워가지고 나중에 걸러내가지고 그 정제수만 이제 정제된 그것만이 이제 술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술이 되는데 술이 익자 마침 채장수라가 돌아간대. 자, 채장수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진짜 채를 파는 장수예요. 채장수. 채 얘들아 어떻게 생긴지 알지? 그 우리 베이킹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는 채 있잖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 있고 아래도 이렇게 구멍 있고 그런 걸 채라고 하는데 그런 게 옛날에 있었던 거야. 뭐 하는 데 쓰는 채겠어? 아까 그 술 다 담갔잖아. 그걸 불순물 해결하는 불순물을 이제 걸러주는 채 장수가 왔다라는 거야. 채가 마침 필요했는데 내가 마침 술 먹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채 장수가 왔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술을 걸러서 마셔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채 장수는 이제 술을 채를 파는 사람이 와버렸어.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채장수가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아니 먹고 어찌하리 먹을 수밖에 없다. 무슨 법? 서리법.
그래서 이 술 익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어. 아, 자연 친화구나. 자연 친화하면 무조건 세트로 나오는 것이 뭐더라? 자연. 술하고 자연이더라. 그래서 자연 친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거 아까 같은 내용이니까 안 쓸게요. 술을 통해서 이제 거를 채를 파는 장수를 통해서 술을 마신다 라는 내용이죠. 됐고 나아갈 건데 이거 모른다 소리 하면 안 돼. 나랑 엄청 많이 했어. 수사법 할 때 제일 많이 했어. 알아보기 쉬워서. 자, 말 없음 청산이요, 태 없음 유수로다. 본 적 있어야 되는데. 자, 말 없음. 말이 없는 청산이야. 얘들아, 무슨 산이야? 푸른 산. 말이 없는 것은 푸른 산이요. 그쵸? 얘들아, 산이 어떻게 말이 있습니까? 자연은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이 없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말 없이, 군더더기가 필요 없이 이런 뜻이죠. 태 없음. 무슨 태자일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 클테 말고. 클테는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그 모양이, 모양 태자죠. 모양 태자. 자, 태 없은 유수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없는 것,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형태, 형태라고 할까요? 형태가 없는 것이 유수로다. 자,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시했던 거 중에 자, 흥망이 유수로다라고 했을 때는 흥과 나라의 흥하고 망하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운수에 달렸다라는 유수였는데요. 여기서는 흐를 유자에다가 물수자예요. 이게 더 많이 쓰이죠, 사실은. 흐르는 물이도다. 자, 흐르는 물. 맞잖아, 얘들아. 물은 내가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형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형태가 없어. 뭔가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가? 자연들이. 자, 갑없음. 뭐가 없어? 갑옷이 없어. 나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갑옷이 없는 것은 뭐래? 청풍이다. 푸른 그치. 푸른 바람이요. 형태가 없잖아. 바람도 없고, 그 다음에 임자가 없어. 주인이 없는 것은 명월이다. 명월 뭐예요? 명월. 달인데 무슨 명자일까? 밝을 명자예요, 얘들아.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어요. 밝은 달이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야? 자연들, 청산, 유수, 청풍, 명월 다 뭐가 없다? 어떤 속박 같은 게 없이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 긍정하고 있고 또 하나 볼까요? 유수로다. 유수 왜 이 왔지? 모음이 왔으니까, 그죠? 뒤에 주격도사 이가 온 겁니다. 자, 보니까 말 없음 뭐뭐요, 뭐뭐면 뭐뭐로다. 말 없음 뭐뭐요, 뭐뭐면 뭐뭐로다 했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수사법상으로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대구법, 그쵸? 비슷한 구조를 반복해가지고 나타내는 대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구법.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완벽한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하나만 더 바라볼게. 하나를 더 바라는데 그게 뭐냐? 이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중에 병 없음. 무슨 병자일까요? 병원할 때 병자야. 그러니까 질병이야. 여기서 내가 병만 없이, 그러니까 생로병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내가 늙어가면서 병만 없다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이 분별 없이, 분별이라는 거는 이제 미련이에요. 미련. 어떤 불만, 그런 것들 없이 늙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자연 상황에 대해서 늙을 때 병만 없으면 참 좋겠더라. 결국 자연 친화예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철. 정철의 이제 일상입니다. 제 넘어, 옆집이란 뜻이에요. 어떤 이제 벽을 넘어서 성걸롱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걸롱, 갑자기 걸롱이 뭐냐? 걸롱은요, 어떤 직책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하로서의 지위, 권롱. 근데 성이라고 했어. 자, 이거는 이 사람이 성씨예요. 선생님이 권해담이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권씨를 가지고 있는 권롱이라고 했을 때 권걸롱, 승택이었으면 오걸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옆집에 사는 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씨 집에 술 있단 말을 어제 들었어. 자, 소문에 들어보니까 얘가 나의 뭐라고 했죠? 정철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철의 벗, 막역지우죠. 이 친구 집에 야, 술이 이거 어때? 얘네 집에 맛있는 거 있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배민 시켜놨대. 시켜놔서 내가 옆집으로 가는 거야. 자, 누운쇼, 이거는 약간 해학적인 부분이에요. 누운소, 누워있던 소가 외양간에서 쉬고 있었어. 근데 야, 가자. 옆집이라고 해도 옛날이니까 좀 거리가 있었겠죠. 시골이니까. 자, 옆집에 있는
거기 가기 위해서 누운 소를 발로 박자. 야 일어나 해서 얹히라는 거는요 안장 같은 거예요. 사람이 소에 앉을 수 있게끔 한 안장을 놓고, 자 안장 놓고 그 다음에 짖을 타고 그 다음에 그 소 위에 올라타고, 이 정도야. 그냥 소 위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올라타고 이제 어디로 가? 따그닥따그닥 해서 아히야. 자 아히야 나왔다 얘들아. 아까 아히야라고 하는 것이 뭐였을 때 의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뭐라고 했지? 감탄사라고 얘기했지. 근데 아히야 뭐가 쓰였어? 아레아로 쓰였을 때 진짜 부르는 거야. 이땐 진짜야. 아히야. 아이야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부르는 거 무슨 법? 돈오법. 그치? 돈오법. 여기는 진짜 쓰인 거야. 근데 선생님 갑자기 아이를 왜 불러요? 옆집 갔는데 얘들아, 성걸롱이면 어느 정도 직책이 있는 사람이고 정철이랑 친구면은 그래도 신화 중에 좀 높은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집이 커서 하인이 있겠지, 애기가 있겠지, 종이 있겠죠. 아이야, 야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한 거야. 네 걸롱 계시냐? 네 걸롱이 누구야? 너네 그 주인 성걸롱 계시냐? 정좌슈 왔다 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좌슈, 이것도 뭐겠어요? 직책이죠? 근데 정씨야. 자 이거 누구야? 정철이지. 정철이 왔다 전해라. 나왔으니까 나와가지고 나랑 한잔하고 놀자 이거죠. 네 주인 불러와라 이거죠. 이리 오너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가을 풍치 즐기고 자연의 모습 즐기고 그 다음에 옆집에 가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풍요로움을 즐기는 겁니다. 됐나요? 어려운 내용들 없습니다. 그죠? 자연 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찐찐막으로 이것만 하고 우리 끝냅시다. 자, 찐찐막으로. 자, 자연에 대한 이야기랑 관련해서 꼭 자연물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자연 친화는 아니에요. 얘가 바로 그런 경우죠. 봐요. 자, 황진이가 졌습니다. 황진이가. 들어봤어? 했어? 진짜 했어? 자,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래? 청산, 푸른 산은 이꼴, 나라고 했으니까 나 누구라고 했지? 작자? 황진이야. 황진이야. 야, 내가 푸른 산이라고 한다면 너는 뭐야? 흐르는 물, 초록색 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뭐 부정은 아니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 녹수는 님의 정이야. 이거 님이야. 봐요. 형태를 보니까 청산은 뭐대? 내 뜻이래. 목수는 님의 정이래. 뭐뭐는 뭐뭐다. A는 B다. 무슨 법? 은유법 할 때, 그 수사법 할 때, 은유법 할 때 이 작품이 나왔어, 얘들아. 자, 은유법인데, 자, 내가, 황진이가 이제 이게 나의 뜻이고, 그 다음에 녹수가 님의 정이라면, 특성을 생각해봐요. 청산, 자리 바꿔, 안 바꿔? 살면서. 걔는 자리 못 바꿔. 산은 거기에 딱 있는 거야. 근데 녹수는 뭐야? 푸른 물. 흘러갈 수 있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녹수가 흘러간대. 그러니까 이미 나를 떠난대. 당신은 변해. 당신은 변하지? 하지만 나는 뭐야? 우직한 산이야. 나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나야 변할 순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뭐지? 서리. 그리고 얘들아, 가라고 하는 거 선생님 어떻게 변할 순 가 이렇게 해석했죠. 가라고 하는 거는 의문형어미예요. 중세시대 쓰였던.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 대한? 내가 임에 대한 사랑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임에 대한 어떤 사랑? 영원한, 불변한,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사실 나의 마음은 어땠으면 좋겠어? 나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임도 안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서 울며 이어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녹수 뭐가 되는 거예요? 그치, 임이죠. 임도 사실은 나를 못 잊어서 울면서 갔으면 좋겠다. 울며 가는구나.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임도 나를 잊지 않기를 소망한다. 임도 나를 잊지 않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끝.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여유롭게 수업했다. 자, 진짜 여유롭게 수업해서 평소에 비하면은 뭐 이거 1시간 안에 끝낼 수도 있는데 천천히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마 우리 숙제는 오늘 나간 데까지
고전 문화 오늘 나간 데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고요. 그 다음에 남은 숙제 예비 매산비랑 과정집은 이제 거의 다 끝물이라서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보고 숙제에 올려줄게요. 숙제 해오는 걸로 합시다. 알겠지요? 알겠지요? 고생했습니다. 시험 끝났는데.